자, 조합 봅시다. 88쪽에 방가리 2번 조합의 설립인가부터. 요 개발조합이랑 정비조합은 성격 똑같습니다. 법인화가 성격 똑같고 구조 똑같고 내용이 좀 더 많을 뿐이에요. 일단 조합할 때는 하여튼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거 기본이고요. 설립인가부터 봅시다. 이 설립인가. 자, 우리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에 주민 동의를 얻어서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허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정비법이니까 인가는 시장허수 인가고요.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을 아셔야 됩니다. 그 동의 요건이 동그라미 1, 2번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은 재개발 조합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4, 3, 2, 1 동입니다. 카운트 다운. 4, 3, 2, 1 동이지. 4, 3, 1 동이어가지고 이건 쉬워요. 우리 재건축 사업이라면 약간 복잡해집니다. A번의 주택단지 안이랑 주택단지 밖을 나눠서 서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밖을 나눠서 보시되 두 동이 다 갖춰야 되는데 우리 단지 안에서라면 공동 각 동별 동의가 있고 전체 동의가 있어요. 각 동별. 이때도 만약에 괄호 속에 복리시설이다. 상가 같은 복리시설이라면 그 단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봐서 상가동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복리시설 동에서 따로 계산하고요. 각 동별. 소유자 과반수 동입니다. 면적 따지도 않아요. 소유자 과반수 동이고 이때도 여기 괄호 속에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그 동의 필요 없다.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동별로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하여튼 5명 이하인 경우 있어요? 거의 없겠죠? 너무 작으니까 그때는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고 5 이하. 네.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단지 전체에서는 4, 3, 4, 3, 75% 센 거죠. 4분의 3, 4분의 3. 그 대신 동별론 간단하게 소유자 과반수로. 옛날엔 동별 동의가 더 셌었는데 단지 전체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어느 한 동이 특별히 반대를 많이 해서 그 동의 동의를 못 받아서 못하는 경우를 막고자 단지 전체는 그대로 세지만 동별로는 간단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소유자 기준으로 과반수만 제일 작은 동의 아닙니까? 그죠? 네, 과반수 동의. 그리고 단지 바뀌면 B번의 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지가 아닌 곳이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이 있는 곳이 예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했을 때 얘기죠.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별도인데 단지가 아닌 곳이면 그곳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입니다. 근데 면적이 3분의 2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가 4, 3, 4, 3 계속 반복하다가 뒤에 3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단지 안에서는 단지 전체에서는 4, 3, 4, 3 유지고 동별 간단하게 과반수지만 단지 바뀌면 4분의 3은 똑같이 하다가 3분의 2로 떨어져서 마침표를 찍는 4, 3, 3, 2 이렇게 떨어지겠네. 4, 3, 4, 3, 4, 3, 3, 2 이렇게 떨어지겠네. 자, 이 동의 요건은 뭐 많이 나왔던 동의 요건은 기본이고요. 자, 이게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인데 요거 바꿀 때 이게 동그라미 3번에 변경할 때 그 인가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설립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관을 첨부하여 시장허수의 인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자, 제가 변경할 때는 기본적으로 같은 절차라고 했잖아요. 처음 설립할 때 시장허수의 인가를 받았다면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았다면 변경할 때도 똑같이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이라면 동의요건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동의요건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처음 설립인가 신청 당시에서는 아직 조합이 성립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별도의 동의요건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바꾼다 그러면요, 그때는 총회에서 의결을 하거든요.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총회가 아직 없잖아. 근데 나중에 만들어진 상태에서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3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총에서 4분의 3, 제적 4분의 3 너무 세서 그런 건 없어요. 네? 이따 보시면 총회 의결할 때는 원칙이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외 두 가지가 소유자 과반수 찬성이 있고 소유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 과반수라면 과반수 출석이 아니고 그 과반수 제적 과반수 의결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센 거라고. 제일 센 게 제적 3분의 1, 3분의 2. 4분의 3까지는 너무 세서 그거 갖고 통과할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총회에서는 제일 센 결의가 3분의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립인가 신청해서 받았던 것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하기 때문에 가장 센 동의 요건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만약에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이라면 경미하니까 그런 동의 필요 없고 인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다만 보세요. 다만 원칙에 대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저는 경미한 상황을 변경할 때는 총회 의결 필요 없고 경미하니까 총회 의결도 필요 없고 시장은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가도 필요 없는 케이스죠. 항상 경미한 변경은 여기서는 이제 신고하라는 건데 이 경미한 변경가 박스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글쎄. 이런 것까지 다 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눈으로 훑어보실 분 훑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대표적인 게 3번이에요. 경미한 상의 대표적인 게 3번입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 거기 이번에 그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하는 것도 예상 가볍게 보는 것이고,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은 개발법에서도 가벼웠잖아요. 조합의 명칭을 바꾼다는 것도 원래 정비조합이면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꼭 쓰게 돼 있어요. 거기 그 앞에 이제 어느 조합 이렇게 이름 붙은 걸 얘기하거든요. 가벼운 거로 보는데 특히 3번 같은 경우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조합원의 교체나 신고 가입되는 거 건축의 매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자, 우리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텐데 그 부동산에 매매가 있어서 새로운 소유자로 바뀌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야 되죠? 가벼운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조합원의 교체라고 해서 무거운 것으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 그러면은 유효하게 팔려면 전체 총회를 소집해서 제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시장에서 인가를 받아요? 못 팔아 그러면 아예 못 팔아요. 예를 들어 조합원의 자격을 바꾼다라든지 그 조합원을 제명 탈퇴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조합원이 교체되는 거라면 센 일이지. 그거는 센 일인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조합원이 바뀐다? 이건 가벼운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결의 필요 없고 의결 필요 없고 인가 필요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그래야 자유롭게 그래도 이게 이전이 될 거 아닙니까? 다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느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지금 조합의 설립할 때 얘기였고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의 조합의 법인격 개발법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성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똑같고요. 설립인가일로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유자 등기해야 성립한다라는 얘기 법인의 특징입니다. 똑같잖아요. 조합원은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말은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고 이 말은 쓰게 돼 있고 조합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성격이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니까 민법이고요. 사단이니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던 거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또 조합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가 역시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개발법에서는 그냥 한 3줄이면 끝났습니다. 3줄이면. 토지 소유자로 한다 하면서 의결권, 평등한 의결권, 그죠? 3줄이면 끝났어요. 근데 여기는 몇 줄이 나와 있나요? 아이고, 몇 줄이 뭐예요? 그 뒤에 넘기셔갖고 2페이지예요, 2페이지. 이렇게 양이 많아진다니까, 이렇게. 응?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부분에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는, 자, 우리 여기서 할 때,
여러 재개발 조합이면 조합원이 누가 됩니까?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 재건축이라면 토지 등 소유가 당연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이 된다. 요 말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예외 여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라면 이 구조가 바로 개발조합과 같은 구조예요. 보통의 정비사업이 여기라고 했고 이게 예외라고 했으니까. 보통의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니까 재개발 사업이라면 개발조합의 조합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이기만 하면 조합 설립에 찬성, 반대, 불문하고 거지 여부 상관없고 조합에는 결격 사유 없다. 무조건 이 사람이 조합원이 된다. 똑같은 구조죠. 단지 토지 등 소유자일 뿐이지. 근데 재건축이 특이한 게 토지 등 소유가 당연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동의한 사람만 돼요. 그럼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됩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존재해요.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인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이게 기본이지만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대표자 한 명만 조합으로 인정하는 그 특이한 사유가 여기 있어갖고 개발법은 없는 내용이. 자 보세요. 1번의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동의한 토지 소유자로 하되 요건 기본이고요. 이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거. 이 대표는 한 명만 조합으로 보겠다는 거 여기 특유한 세 가지이기 때문에 양이 역시 많아지는데 뒤에도 또 많아지는 게 있지만 아셔야 됩니다. 조합은 기본이잖아요. 자, A번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과 지사권이 토지나 건축의 소유권과 지사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고 있다라면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대표자 한 명만 조합으로 보겠다는 게 여기 당연히 있는데 니은 디귿번 특이한 B번 C번 특이한 것도 있잖아. 자, B번에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한다라면 자, 우리 했던 거,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각각의 토지 등 소유자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각각 조합원이 될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한 세대에 같은 주민등록부 상에 같이 살고 있다라면 대표자 한 명만, 예를 들어 이게 대표자다. 대표자를 이 사람들이 뽑았다라면 이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조합원이 안 돼. 물건 못 받아 그러면. 현금 청산 받을 수밖에 없지. 대표자 한 명만 조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구할 때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했는데 한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대표자 한 명만 본다라면 세대를 분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죠? 주민등록으로 옮기기만 하면 새로운 세대가 편제되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될 거 아닙니까? 분리되면 각각 조합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대를 분리하면 한 세대니까 한 명이 되니까 세대를 분리하면 같은 세대 아니잖아. 그런데 보통의 경우라면 보통의 경우 안에 예부터 할까요? 아무리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따로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항상 한 세대로 봐서 한 명만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 부부 여기 표현대로 하면 배우자. 서로 배울 사람들. 아주 좋은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가 서로 배워야 될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건 저밖에 없지만 서로 안 배우려고 하면 파탄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제각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 만나서 내 식대로 하자라고 서로 배울 생각 안 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서로 자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자꾸 내가 이런 딴 생각 많이 하다가 시험에도 떨어져 놓고 자꾸 그렇게 사시 할 때 온갖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불경도 꽤 읽었고 성경도 아마 웬만한 기독교보다 제가 더 읽었을 거예요 아마. 네? 성경 읽기 연구회도 따로 있었으니까 제가 대학 중용 이런 거 하여튼 배우자. 또 누구랑 같이 살아야 돼? 이면서 미혼. 혼인하면 성년자로 된다 그랬죠? 미혼이면서 동시에 미성년자라는 19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그죠?
미혼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직계 비속이에요. 직계 비속. 조카들 말고 직계 비속 자녀들이라면은 부모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세대를 분리해도 소용없어. 무조건 한 세대로 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대를 분리했을 때 항상 조합원으로 각각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를 떠나서 항상 각각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반대의 경우죠. 누굽니까? 19세 이상. 그렇죠. 아까 거기서 그대로 보시면 돼. 배우자니까 한 세대로 봤다라면 배우자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혼한 경우지. 이혼한 경우는 이혼이라면 설립인가 후에도 상관없어요. 각각 조합원이 됩니다. 이혼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계속 한 세대로 인정을 받습니까? 또 하나는 19세 이상 자녀 분가. 19세 이상 성인이 돼서 분가할 때 분가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배우자랑 19세 미만인 미혼이면서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아무리 세대를 분리해도 인정 못 받아요. 반대로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 분가라면은 언제라도 인정을 받는 이런 경우로 생각하죠. 이거 빼고 보통 사람이라면 언제 전에 분리를 해야 각각 조합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조합 설립인가? 전. 이미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라면 그때는 조합원의 수는 특정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 수가 몇 명이었는데 이게 확대가 돼서 자꾸 늘어난다?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챙겨야 될 소유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돼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합은 그 전이 몰라도 조합원이 설립인가를 통해서 조합원 수가 확정이 되면 그때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립인가 전에 분리를 해야 각각 조합원으로 나중에 인정이 되는 것이지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분리를 해야 소용없어요. 그냥 대표자 한 명만 봅니다. 한 세대로 봐서 아까 이혼 등만 제외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 원리예요. 그냥 그건 다 한 겁니다. 그냥. 자, B번에 자, 우리 이 경우부터죠.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즉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미혼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항상 한 세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후에요. 전이 아니고 조합 설립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하여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겠다. 자, 우리 설립인가 후에 분리했다. 그러면 한 세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분리를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표자 한 명만 보겠다는 얘기인데 무엇을 제외하고?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 분가를 제외하고니까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 분가라면 아무리 설립인가 후라 하더라도 그죠? 분가를 인정하겠다는 거지. 네. 항상 봤죠. 자, 10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취지가 조합 설립인가 후를 역시 전제로 해요. 설립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됐다. 설립인가 후가 전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각각의 여러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 사람은 조합원 한 명으로 인정을 받을 겁니다. 사람은 하나니까. 그런데 설립인가 후에 이 땅을 B가 취득을 하고 이 땅을 C가 취득을 해서 A, B, C가 각각의 독립된 토지소유자가 됐다 하더라도 설립인가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각각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해야 되나. 대표자 한 명만. 안 그러면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설립인가 전에 이것도 취득을 해야 그냥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설립인가 이후에는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나오는 건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 얘기예요.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인데 항상 매도 청구라는 것은 매도를 상대방에게 청구한다. 매수 청구 반대죠. 당신 물건 팔아라. 팔 것을 청구하는 것이라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상대방에게 당신 물건을 나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이 매도 청구가 또 여러 군데서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이 정비법에 나오는 매도 청구가 되겠지. 재개발에서는 매도 청구 관련이 없어요. 왜 재건축에서 매도 청구가 나오냐면은 이 조합원이 안 될 사람 물건 취득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구역 내에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쭉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재개발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이기만 하면 조합 설립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상관없이 당연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C가 조합 설립에 반대를 했다.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했어요. 동의를 안 한 사람이야, C가. 그래도 이 사람이 조합원이 되거든요. 그럼 조합원의 물건이라면 조합이 항상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물건이니까
전체돼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일정 요건을 바로 갖춰서. 그런데 재건축이라면 동의한 사람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동의하지 아니했다? 그럼 이 사람은 재건축의 조합원이 될 사람이 아니죠? 예를 들어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동의한 사람이니까 재건축이라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잖아. 토지만 가지고 있다. 건축물만 가지고 있다. 아예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고 했죠? 자, 이 사람은 예를 들어 토지만 가지고 있어. 토지만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다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럼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의 물건은 조합이 손댈 수가 없죠? 남의 물건인데? 그래서 손대려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취득을 해서 조합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대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서 사야 되는데 이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이 그럼 버틸 수 있겠네? 내가 끝까지 안 팔게 하면 당신 계속 사업 못할 거 아니냐. 알박기. 이거 막으려고 나온 제도가 매도 청구라고 했잖아. 그래서 재건축 조합에게,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의 물건을 취득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매도 청구지 재개발에는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같은 경우에 옛날 같은 그냥 동의하지 않은 게 확실해지면 바로 매도 청구로 인정을 했는데 그 자의 물건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가 들어갔고 지금 이게 내용을 복잡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한번 동의 안 했는데 뭐 자꾸 동의를 진짜 안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고 그렇게 동의 안 한 사람에게 이제 뭐 일정 기간을 딱 정해주고 이 동의 여부를 확실히 좀 답을 달라 이거예요. 그 회답 기간 내에 이제 답을 하게 돼 있지.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동의를 안 한 걸로 확인이 되면 그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게. 이미 동의 안 한 사람이 왜 자꾸 동의 여부를 다시 물어봅니까? 우리 공부하는 것만 귀찮게. 그래서 여기서 회답 기간이 뭐 며칠이고 30일이고 그다음에 2개월 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누가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인정하는 제도고 누구에게 조합원이 안 될 사람 물건에서 매도 청구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시도자는 그런 몇 개월 하는 거를 알긴 좀 힘들거든요. 나중에 알면 좋지만. 자, 우리 이번에 A번 보세요.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에게 인정하는 제도고요. 우리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이거 재개발이라면 벌써 틀리는 겁니다. 재건축에 대한 예외죠. 재건축에 대한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사업 시행권을 단 때로부터 30일 내에 다음 회자에게 조합 설립이나 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그렇잖아요. 그냥 사업시 인가고실로부터 30일 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요. 기업번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아니면 니은번은 제가 평상시에 하지 않는 예의적 시행자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시장운수나 토지대 공사 등이나 신탁업자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예외적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하여튼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0일 내 회답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촉구를 하게 되면 이제 회답 기간 동안에 회답을 할 겁니다. B번에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 회답하라. 다시 2개월이에요. 다시 2개월 내 회답하게 돼 있고 만약에 기간 내 회답을 안 했다 그러면은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원래 동의를 안 한 사람이니까 회답을 안 했다면 그 현상 그대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냥 회답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동의한다 그럴 때만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C번에 회답 기간이 지나면 이제 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2개월 내 매도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회답 기간이 지나면은 누구에게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이죠. 끝까지. 그리고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도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이잖아요. 조합원이 안 될 사람에 대해서 이때 이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매도 청구할 때 절차까지 이렇게 이제 좀 귀찮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조합원지위 이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조합원지위 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돼요. 보통 돼. 자,
원칙 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 양도가 설립인가 후에 양도 증여됐다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이 됐다라면 조합원이가 이전된 때는 그 조합원의 권리를 새로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를 막는 게 특이한 거지. 지금 이거는 조합의 설립인가지는 아직 조합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이전하는 게 가능하다. 아니 조합원이 그 물건이 매매가 됐으면 새로운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결국. 지금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얘기 아니에요. 조합원 수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 그랬죠. 아까 기본 원리가. 예. 늘어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조합원 지위가 A에서 A-로 B에서 B-로 이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전은 돼요. 돼. 새로운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야 되잖아. 근데 돼야 되는데 당연한 걸 왜 적어놨느냐. 개발법은 아예 얘기도 없거든요. 그냥 당연히 된다고 보시면 돼. 여기는 이걸 적어놓은 게 원래 되는데 안 되는 예외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원래 되는데 안 되는 예외 때문에. 안 되는 예외를 보세요. 많잖아 이게. 자, 투기과열지구를 전제로 해서 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자, 우리 투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투기를 막으려고.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그냥 조합원 지위 이전이 그냥 착 된다면 투기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막 윗돈 붙여서 사고 그냥 본인이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물건 받고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보자. 자, 주택부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전제로 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 처분기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여기서 양수 개념은 매매든 증여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권리 변동을 수반한 일체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라는 말이 붙어 있고, 이렇게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자, 여러분. 일단 조합의 설립인가 이후에는 원래 되는 게 원칙이지만 어디에서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막는데 언제부터 취득한 자가 안 되느냐? 이걸 둘을 달리하고 있고 이 달리한 시기를 하셔야 돼요. 재건축이라면 조합의 설립인가 이후에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이 안 된다. 재개발이면은 관리처분기 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안 된다. 시기가 다르죠? 어느 게 유리한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중에 어느 게 유리해? 재개발이 유리한 거지. 원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만 통제했던 거예요. 그전엔 재개발 통제 안 했어요. 재개발 통제는 작년부터 들어가요. 작년부터. 재건축이 더 투기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여전히 강력하게 통제하고 재개발은 조금 풀어준 거지. 재건축은 바로 조합의 설립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안 된다는 얘기야. 바로 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설립인가 받기 전에 조합원 자체가 없고, 조합의 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이 안 된다면, 새로 취득한 자가 조합원이 안 된다면, 조합 만들어지자마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을 한다면 물건 소유할 수는 있죠. 민법 개혁에 따라 하면 되니까. 그러나 소유했다 하더라도 조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조합은 안 됩니다. 조합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으로 그냥 보상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윗돈 붙여도 소용없어. 그냥 계산에서 나오는 현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면 어느 때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재개발이라면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안 되니까. 이때부터 안 되니까 조합의 설립인가 이후부터 관리처분 인가 받기 전까지는 새로 취득한 자가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이 세게 돼 있는 거야. 재개발이 좀 더 풀어져 있는 것이고, 어떻게 취득했든지 간에 증여받았든 뭐든 다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상속과 이혼은 제외니까 아무리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상속은, 이혼은 그냥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제가 상속은 어디서나 막을 수 없다 그랬죠? 어디서나 막을 수 없어. 당연 이혼도 그래. 이혼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무리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이혼을 했다.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물건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야. 조합원이 되니까 물건 받을 수 있어요. 이혼이 유리한 거죠. 재산적으로는. 이혼의 자유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혼했을 때도 예외를 인정 안 하게 되면 결국 투기과일주의 등에서는 조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재산 분할을 잘 못해서 이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상속이나 이혼하면 그냥 조합원이 돼요. 다시 다만 원래 안 되는데 이때 취득한 사람은 안 되는데 다시 담안해서 양도인이 다음 박스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토지를 양수하는 짓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아무리 투기과일주의에서도 박스에 해당하는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다시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박스에 투기과일주의에서 다시 조합원이 되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골치 아파하지만 지금 서울이면 다 투기과일지구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많잖아요. 거기서 한다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거기서 글쎄 투기과일지구에서 재건축이면 아까 설레빈가 왜 안 된다고 했지만 뭐 상속은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 이혼도 된다는 거 아셔서 그렇다고 이혼 적용하지 말고 예를 들어 여기 박스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자로부터 양도 받으면 된다니까요, 조합원이.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혼을 적용하지 않고서도, 그죠? 이런 물건을 잘 취득하면 아주 팔아먹기 딱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게. 근데 우리 글쎄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긴 뭐한데, 이게 굉장히 쓸모가 있는 얘기라고, 이게. 자, 우리 1, 2, 3번. 1, 2, 3번이 불가피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 어디서 보는 불가피한 사유냐? 나중에 정비법에서, 주택법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할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 제한 기간에 속해도 전매할 수 있는 경우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얘기, 그거랑. 그렇다고 뭐 또 이거 뭐 해외 이주 이렇게 또 뭐 장려할 수는 없잖아, 그지? 막 그런 사유니까 뭐 천재지변. 그건 비슷한 사유니까 그쪽에서 그 느낌을 항상 가지면 되는 거고 다 볼 수는 없다니까요. 현 정부 들어서 새로 특이하게 신설된 게 4번이에요. 그래서 4번 정도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 특히 4번이 한 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여기서 하는 경우 영에서는 정하기를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자, 지금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그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됐어요. 소유를 10년 이상 하고 있어요. 동시에 거주기간도 5년 이상을 채웠다. 아무리 소유하고 있어도 한 번도 안 살고 다른 사람에게 살게 하는 건 투기 목적이라고 보고 최소 10년 이상 소유하면서 5년 이상 거주 요건도 채웠다라면은 이 사람은 아무리 투기과일적이 있지만 투기랑 전혀 관련 없다고 보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로부터 이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팔기 쉽잖아. 이런 부동산 조사해보면 좋지. 예를 들어서.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도 몇 가지 더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실무에서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래 동그라미 C번의 손실보상. 아까 조합원이 안 될 자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서 우리 분양 신청 안 할 때 분양 안 받을 사람 손실보상 해주는 거 있죠? 이 절차 준용해서 그대로 해요. 분양 안 받을 사람이니까.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이니까. 이제 나중에 그쪽에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정관의 변경 절차 봅시다. 자, 우리 정관을 시장 속에 처음 할 때 인가받는데 그 정관을 변경할 때 얘기해요. 정관을 변경할 때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약간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야.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아까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건 총회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총회에서 하는데 총회 의결 절차라면 제가 보통의 결의 요건 원칙은 소유 조합원 과반수 출석한 사람 과반수 찬성. 이게 보통의 결의라고 했죠? 이 보통의 결의에 비해서 예외 두 가지가 조금 센 결의가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과반수가 제적 과반수 얘기라고 했잖아요. 제일 센 게 3분의 2 찬성이라고. 센 게 과반수, 제일 센 게 3분의 2예요. 그럼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에요? 중대한 일이에요? 정관의 변경이 왜 가벼워? 정관의 조합이 약속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헌법이라고 했잖아. 헌법 개정이 가벼워요? 막 바꿔 그냥?
조금 중대한 것이 총회에서 해결할 때 느낌 잡을 때 그래서 하나하나 외우긴 힘들더라니까. 자, 원래는 제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가 원칙인데 좀 더 중대한 것이 과반수예요. 아주 중대한 것이 3분의 2 찬성이로. 그럼 정관 변경은 당연히 중대한 거. 그래서 보통 정관 변경할 때는 과반수 찬성 이렇게 보시면 돼. 과반수 찬성에서 시장으로서 인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관 변경 내용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관의 변경은 과반수 때. 그 내용 중에 더 중요한 게 3분의 2다.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 이거 다. 사업 시행에 관련된 거. 누구에게 뭘 주겠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것도 다 과반수가 돼. 과반수가. 총회에서 해결한다면. 근데 이 내용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것을 3분의 2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 느낌 잡으세요. 이 느낌. 지금 제가 결의 요건만 했지만 지금 총회 결의는 뒤에서 또 나오거든. 정관 변경이 먼저 나가서 그래요. 우리 총회에서 의결 정족수만 했지만 출석 정족수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또 귀찮게. 원래는 제가 이제 보통 의결할 때 과반수 출석이라고 했죠. 그 출석 속에는 직접 출석과 간접 출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권한해서 하게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출석한 걸로 다 보거든 그게. 그런데 여기서 출석 정족수 의결하기 전에 출석은 직접 출석을 얘기하거든요. 서면에 의한 출석 말고. 총회장 너무 썰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석 정족수가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조합은 10%.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거 할 때가 20%란 말이에요. 그럼 원칙이 10, 중요한 게 20%. 그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런 것들이 역시 중요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시행자 비탄원 이런 게 이건 중요한 계획이에요. 거기다 정관 변경도 중요하고. 자, 그래서 보세요. 정관 변경 절차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총회를 개최하여 이렇게 총회를 통해서 하는데 대의원회가 못한단 말이에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은 과반수 동의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으로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과반수 찬성입니다. 이것 자체가 센 거라고요. 제적 과반수 얘기 아닙니까?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제가 과반수에다 다시 괄호 열고 쫙 해놓은 것은 정관 내용 중에서도 보다 더 중요한 건 4가지를 적어놨어요. 조합원의 자격을 다루는 거 정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을 제명, 탈퇴, 교체시킨대요. 막 강제로 제명하고. 아유, 센 일이지. 그러니까 조합의 자격 등에 대한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 두 번째는 정비구역 위치 면적을 바꾼대.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 따른 토지공수자 개념도 막 달라지면서 그죠? 아주 중요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거 구역을 바꾸는 거. 그리고 돈에 관련된 거. 조합의 비용 부담 및 회계,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 절차, 조합이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지, 거기다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 정비사업비는 얼마나 낼지, 이런 돈에 관련된 거. 또 시공자, 설계자 선정까지. 시공자, 설계자. 항상 이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부정이 많아서 설계자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함부로 바꾼다는 것은 중대한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라고. 요 네 가지는 제일 센 동의 요건에 3분의 이상 찬성이 돼서 3분의 이상 찬성. 그러니까 느낀 줄 알았을 때 정관하면 이건 중요하니까 과반수 동인데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인데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3분의 2다. 이 더 중요한 거를 이렇게 느낌 잡으라고 항상 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번에 자격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구역의 위치 바꾼 것도 중요하고 돈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설계자 시공사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느낌 잡으시면 나중에 잘 기억이 안 난다면은 글쎄 원칙과 예외 생각으로 해도 돼요. 원칙이라면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그게 여기 센 거라면 과반수가 된다라면 다른 얘기 하는 것들이 예외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면 그건 센 것이다. 3분의 2. 이건 비상수단이에요. 비상수단. 잘 기억 안 날 때. 아니 다른 걸 적어놓는 경우가 항상 예외잖아. 예외. 다른 말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거 참 부담스럽네 이거 하는 게 그치. 자 다만 이때도 경미한 사항은 찬성 없이 시장으로서 신고하라. 이 경미한 사항 중에 얘가 뭐예요? 부동산 매매로 조합원을 신고하거나 교체하는 거. 아까 우리 설립인가 받은 사항에서도 나왔듯이 매매로 인해서 조합원이 교체되는 것은 가벼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얘기도 있지만
자, 우리 2번 봅시다. 2번. 2번의 1번 내용을 1번과 4번을 제가 나눠드린 걸로 교체하라고 했잖아. 1번, 4번을 교체하라. 7번에는 뭐 밑줄치 부분만 추가하라 제가 이렇게 해놨고, 자, 8 다음에 8-1을 추가하면 뭐 이렇게 해놨는데, 특히 1번과 4번 내용, 1번 내용을 좀 더 잘 보세요. 자, 우리 1번 추가할 내용이, 아이고, 뭐 조합하다가 1시간 다 가겠네, 이거. 참, 진짜 내용 많네. 2번. 자, 우리 조합은, 지금 현재는 바꾸기 전에는 조합장 1인과 2사 감사 둔다 개벌표준 똑같이 이렇게 됐는데 정비법에서는 이 임원들도 자꾸 뭐 이상한 사람 자꾸 선임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개정돼서 임원의 자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임원의 자격을 지금 새로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조합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억니은번 요건을 갖춘 그런 조합장 1명과 2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그러니까 조합장 1인과 2사 감사가 임원과 똑같은데 이런 임원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그게 기억니은번이 추가된 거예요. 그 기억니은번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요건도 안 되면 아예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기억번에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될 거 또는 니은번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도시개발법상 간단하게 그냥 조합원 토지 소유자 중에서 그냥 선임한다 이렇게 되면 여긴 이렇게 요건이 강화되어 있잖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 요건이라면요. 소유 요건과 거주 요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년, 5년 둘 중에 하나인데 거주하고 있을 때는 선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에 최소 1년 이상 거주. 3년 거주가 아니고 그전 3년 동안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적어도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아니면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면은 소유기간이 5년 이상 물건에 대한 소유기간이 5년 이상. 1, 5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소유기간이 더 길어야 되겠죠. 그죠? 거주하는 건 좀 더 간단하게 거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숫자는 좀 기억하실 만할 것 같아요. 새로 나온 것 중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기준으로 3년 동안에 선임일 직전 3년 동안에 최소 1년 이상 거주. 그 3년을 묻는 것보다 1년 이상 거주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 이 거주 요건이 아닐 때는 그곳에 그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기간이 적어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간 둘 중에 하나로서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위에 이 경우 조합장만큼은 아까는 임원의 자격인데 이 중에서는 조합장만큼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청 인가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돼요. 이 요건이 따로 정해진 것은 조합장만이에요. 괄호 속에 만약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자라면 그 영업을 계속해야 되고 언제까지? 선임일로부터 관리청 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확히 나름인데 선임일로부터 여기까지 적어도 관리청이 누구에게 뭘 줄지 거기 단계니까 이 관리청이 완성해서 인가 받을 때까지는 계속 거주나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합장이라면 떠나지 말고 아까 1년 이상 거주 이런 거 갖춰서 선입됐더라도 관리청이 인가 후까지는 계속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합장만큼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나름이지 사실 권리이전고시로 정해도 되는데 적어도 관리청이 인가 받을 때까지만 계속 거주하면 된다. 이 요건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온 것 자체가 바로 진짜 거주도 안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게. 조합장이 자꾸 거주를 거기서 안 하고 있으면 사실 만나기도 힘들고. 자, 그렇습니다. 그 정도를 좀 여기만 있는 얘기가 새로 들어갔고, 자, 우리 동그라미 2번 얘기는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에 의해서 정관을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임원의 임기는 3년이 최대치요. 3년 이하에서 정하되 얼마든지 그 대신 연임은 가능합니다. 연임을 왜 못하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할 때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3년에 의해서 정하되 연임할 수 있고요. 여기는 개발과 달리 이사나 감사의 수도 아예 정해놨어. 조합장은 한 명밖에 없지만 이사는 조합장을 보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3명 이상은 둬야 돼. 이사는.
최소 3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최소 5명 이상이 나오죠. 괄호 속에 조합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만 5명 이상. 그러니까 조합원의 수가 100명을 넘을 때는 이 사수는 최소 5명 이상은 돼야 되고 100명 초과 아니고 100명까지는 최소 3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조합장의 역할을 분담하는 게 이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감사는 오히려 많으면 산으로 가 이게. 감사는 1명 이상 3명이야. 이건 조합원 수에 상관없이 최소 1명은 두면서 최대 3명을 못 넘겨요. 1명 이상 3명 이하. 3명 이하로 보시면 돼. 3명 이하. 이사가 많아야죠. 이사가. 이런 얘기도 이제 당연히 있고요. 4번의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은 이게 지금 뭐 바뀌었지만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지만 다만 시장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호사 등 여기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 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했다. 지금 기억리원 보면 자세히 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 조합 임원이 사임이거나 해임이 됐는데 6월 이상 선임이 안 되고 있다. 아니면 조합은 과반수위로 요청을 한다 그러면 그 임원을 대신하여 임원의 업무를 대행시키는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전문조합관리, 조합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임원의 자격 요건보다는 이게 좀 덜 중요해 이게. 네, 저 중요해 보니까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임원 선임이 잘 안 될 때 얘기죠. 임원 공백기를 좀 공백이 있을 때 그거를 막으려고. 그런데 우리 이제 4번도 바뀐 부분에 잠깐 봤는데 기존에도 6월 이상 선임 안 될 때가 있는데 과반성이 그게 추가돼서 그러네. 그게 추가돼서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있을 때 제가 이거 잘 안 보고 지나갔던 거예요. 5번에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는 대의원으로 본다. 원래 겸직금지가 적용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겸직금지 파트에서 보시면 임원은 대의원과 겸할 수 없어요.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임원 중에서 조합장은 대의원이 예외적으로 되거든요. 그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보통은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돼요. 실제 의장을 할 때 얘기야 지금 이거는. 그때는 조합장을 대의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뭐 어디 일 나가느라고 못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라면은 여기서 만약에 대의원 자격이 없다라면 그냥 회의 주재만 하고 본인은 표결에 참여도 못하고 그래서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는 대의원 자격을 줌으로써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만 그래요. 이사감사는 대의원 될 수 없다는 건 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6번은 원래 유명한 얘기, 똑같은 얘기죠. 개발법이랑.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 유명한 얘기고 7번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임원의 결격 사유인데요. 요것의 기억, 니은, 디귿번이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결사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거 할 때 잘 안 하잖아, 그죠? 중개실무에서 잘 보시라고 하면서 잘 안 하잖아요. 단지 여기는 이제 똑같으니까 그쪽이랑 똑같은데 숫자만 다를 뿐이죠. 중개실무에서는 뭐 집행유예 종료되는 3년 이상, 여기는 2년 이상, 이건 개발죠. 똑같아요. 그런데 리을번이 여기 따로 있는 얘기인데 이 리을번이 이번에 바뀐 거지. 그래서 임원이 결격을 한 달에도 리을번이 특이한 겁니다. 이거는 이 법, 정비법을 위반했을 때 얘기예요. 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아니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바뀐 겁니다. 아주 엄청 강화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정비법 위반, 관련규정 위반이 아니고 보통 다른 형사규정을 위반했다 해서 그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되는 거예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그 대신 전제가 정비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정비법의 관련규정, 우리 선거로 당선되는 사람들도 그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랑 다른 법 위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거기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인데 여기도 정비법 자체를 위반해서 벌금 100만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5년 동안은 안 돼요. 5년 지나지
아니한 자 안 되는데 지금은 10년으로 대폭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법 관리규정을 위반한 아주 엄청난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10년으로 늘어났어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한데 10년이 지나야 돼. 요건 바뀐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니까 바뀐 거라 바꾸요. 8번에 임원은 결격사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이고 똑같고요. 그러나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퇴임 전에 이미 관여한 행위는 유효라고 했죠. 그죠? 유효. 요것도 만약에 자기가 없는 사람에서 무효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터잡은 다른 행위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당연 퇴임이 됐다 하더라도 퇴임 전에 이미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유효하다. 9번에 나오네.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로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할 수 없다. 똑같은 얘기죠. 다른 조합은 원래 겸해도 되는데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은 겸할 수 없다. 임원의 해임 있어요. 할 수 있는 예외 중에 하나입니다. 총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총회가.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총회는 필수 기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2번이 총회 소집할 때인데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든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또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원에 소집한다. 창립총회랑 비슷하지만 여긴 대의원 3분의 2 이상도 요구할 수 있네요. 살짝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도 글쎄 3번의 직접 출석 정도수와 4번 의결 정도수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요거를 느낌 잡는 거. 직접 출석 정도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접 출석하는 걸 얘기해요. 서면이나 출석 말고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이걸 채워야지 의결할 수 있는데 10% 이상이 직접 출석이 원칙이에요. 근데 괄호 속에 있는 얘기가 20%를 얘기하죠.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보는 거. 창립총회 중요하겠죠? 창립이란 총회니까 중요하고 보통 총회보다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이나 관리청계 수립 변경. 정비법에서는 이 시행자 뒤에 나오는 시행계획서 관리청을 다 중하게 봐요. 정비법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대행위원회가 대행할 수도 없게 해놨다고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계획. 그리고 돈 쓰는 거.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이 네 가지만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고. 다른 얘기 없으면 10%. 다른 구체적 얘기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외 20%. 예외는 20%니까. 의결 정도수를 보시죠. 직접 출석 정도수를 채운 상태에서 의결 정족이 들어가는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일반 동의 조합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수 찬성 이게 보통의 결의 요건인데요. 그러나 센 거 과반수 정의가 나오죠. 사업 시행계획서 관리청 계획 수립 변경의 경우는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우리 아까 그런 조합 해보면 결국 세 가지가 과반수 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두 계획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과반수 동의가 되는 건데 요거 외에도 아까 정관 변경이 따로 나왔었죠? 정관 변경할 때도. 정관 변경도 중요하니까 우리 정관 변경과 시행계획서 관리청 계획 요건 기본적으로 과반수 동의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다시 예외가 나오잖아. 정비사비가 10% 이상 괄호 속에 물가 상승률과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들 현금 청산은 제외하고 정비사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는 3분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시행계획서 관리청 내용인데 시행계획 관리청 내용을 의결할 때는 과반수 동의지만 여기서도 정비사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10% 이상 늘어나는 쪽으로 변경이 될 때는 3분의 2 이상 결의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정관 변경도 과반수인데 정관 변경 내용 중에 더 중요한 것은 3분의 2. 최대치는 3분의 2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동그라미 부분의 그 의결권 행사는 그거 읽어보시고 이래도 아직 대의원회를 못 끝냈네. 대의원회까지는. 자, 10분 쉽시다 일단. 시간 많이 걸리네 이거. 응?